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부터요. 커다란 2단원의 이야기를 새롭게 나누게 됩니다. 2단원의 제목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국토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원의 제목이에요.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공기를 들이키고 그리고 다시 내뱉곤 하잖아요. 이런 공기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니까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 환경이 도대체 뭘까?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짤막한 만화부터 보고 올까요? 우와, 저 배 좀 봐. 역시 바다에 오니 도시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군. 당연하지.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하지만 이 방파제처럼 인간이 환경을 바꾸기도 해. 결국 인간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네. 맞아.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지금 너희 이 행동은 뭐지? 아, 봤어. 미안. 자, 우리 가장 먼저는요. 환경이 도대체 뭘까? 환경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조건을 자연환경이라고도 표현해요. 자연환경, 뭐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바다, 강, 그리고 공기 이런 게 자연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주변의 것이죠. 이런 게 환경이구나. 그리고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8살이 되면서부터 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바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회적 조건으로 환경. 내 주변에는 학교가 있어. 내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어. 내 주변에는 우리 엄마, 아빠, 가족이 있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지.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버스가 있지. 이런 사회적 조건들도 환경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도시와 촌락에 발달된 환경에는 좀 차이가 있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도시라는 지역도 있고 어촌과 같은 촌락이라는 지역도 있는데요. 도시, 어촌,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각각 이 두 지역에 가서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사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어촌에 해당하는 촌락은 높은 건물이 그다지 많지 않네요. 오히려 가까이 바다가 보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어촌에 가면 바다라는 환경이 많이 펼쳐져 있지만 도시에 가면은 높은 건물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 어촌에 해당하는 촌락의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에 가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환경, 인간이 만든 환경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촌락에 가도요. 자연환경, 인간이 만든 환경 도시든 촌락이든 자연환경, 인간이 만든 환경은 모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에 가면은 산도 있을 수 있고요. 강도 있을 수 있고 하늘, 공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환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환경으로 높은 아파트, 높은 건물, 많은 자동차,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큰 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시에 가면 볼 수 있는 도시 환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도시에는 자연환경도 있고 인간이 만든 환경도 있지만요. 어떠한 특징을 도시 환경이 가지고 있냐면요. 자연환경보다 인간이 만든 환경이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진에서 이렇게 인간이 만든 높은 건물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어촌과 같은 촌락이 같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사진에서도 이미 확인했다시피 바다도 보이고 섬도 보이고 공기, 하늘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환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앞에 사진에서도 봤다시피 집도 있어요. 그리고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등대 같은 것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집, 등대, 방파제, 배 같은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촌에 가도 이렇게 인간이 만든 환경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와 비교했을 때 자연환경이 더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두 지역 모두 자연환경도 있고요. 인간이 만든 환경도 모두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는 인간이 만든 환경이 많고 어촌과 같은 촌락은 자연환경이 더 많다. 차이점, 공통점 잘 정리되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인간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들이켜야지 인간은 살 수 있어요. 공기라는 환경에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뿜는 배기가스 때문에 공기를 오염시켜요. 인간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와 같은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환경과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인간은 다양한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자동차를 너무 쉽게 많이 타고 그 바람에 배기가스를 많이 뿜어내서 공기라는 환경을 쉽게 오염시키고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오염시킨 공기는 동식물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그런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인간 스스로 배려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정말 중요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황사라는 사례를 통해서 환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 황사라고 하는 건요. 중국이나 몽골 등에 위치한 사막과 황토지대의 작은 모래나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멀리까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지도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몽골, 중국 안에 있는 사막, 황토지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모래먼지가 바람을 타고서 멀리 이동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미국까지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황사라고 하는 모래먼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오염물질까지도 함께 담아서 여러 지역에 퍼뜨리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황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일본을 거쳐 태평양, 미국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 황사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오염물질이 섞이면서 이동하면서 거치는 지역마다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황사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열심히 중국이나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황사라고 하는 현상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사막도 넓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황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다시피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매우 넓구나.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요. 얼마만큼 넓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일본, 지도에는 표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미국, 태평양이란 커다란 바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사라는 걸 통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염된 물질이 또 다른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구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황사라고 하는 모래먼지가 바람을 타고 하늘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염물질들이 섞이면서 또 다른 지역에까지 오염을 확산시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오염된 물질이 또 다른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을 환경은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황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환경의 특성 두 가지입니다. 환경이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는 매우 넓다. 지도보다 훨씬 더 넓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오염된 물질은 또 다른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두 가지 특성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 두 가지 특성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요. 환경은 도대체 뭘까? 도시, 어촌의 환경은 어떻게 다르면서도 비슷할까? 더불어서 황사를 통해서 환경이 지니고 있는 특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는요. 황사를 통해서 환경이라는 건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매우 넓다. 오염된 물질이 또 다른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 공부했죠. 추가해서요. 태화강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환경의 특성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태화강 사례가 어떠한 건지 그 내용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대사란한 태화강에서의 제첩잡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제첩은 작은 조개를 가리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첩은 매우 맑은 물에서만 사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공장과 도시 오염된 물이 태화강으로 흘러들면서 이제 태화강이 더러워졌고요. 그 바람에 태화강에서 잡을 수 있었던 제첩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태화강을 다시 깨끗하게 되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강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걷어내면서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40여 년 만에 다시 제첩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태화강이 오염된 후에 태화강을 되살리기까지는 엄청난 노력, 시간, 비용이 들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되돌리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비용 들었던 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오염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깨끗하게 지켜지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두면요. 점점 더 오염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을 환경이 지니고 있구나. 다시금 정리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볼 거예요. 이번엔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보르네오 섬이 있거든요. 요 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환경의 특성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르네오 섬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말라리아 모기를 없애려고 살충제를 뿌렸어요. 그냥 모기 없애려고 살충제를 뿌린 건데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또 끼쳤냐면요. 바퀴벌레의 몸속에까지 살충제가 흡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충제가 흡수된 바퀴벌레를 도마뱀이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퀴벌레를 먹은 도마뱀 운동신경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도마뱀을 또 고양이들이 잡아먹고 죽더라고요. 고양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게 되면서 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늘어난 쥐 때문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말라리아 모기 없애려고 살충제를 뿌렸을 뿐인데 요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새롭게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낙하산에다가 고양이를 매달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섬이 어느 정도 고양이들이 늘어나고 늘어난 고양이들이 쥐들을 잡아주면서 쥐가 느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양한 환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살충제 뿌렸다고 해서 말라리아 모기만 죽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뿌린 살충제가 앞에서 봤다시피 바퀴벌레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바퀴벌레가 도마뱀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도마뱀이 고양이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고양이가 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쥐가 전염병을 유행시키면서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구나. 특성 하나 알 수 있죠. 그리고 환경의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일으키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작은 일이었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점점 큰 결과를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보르네오 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환경의 특성 두 가지입니다. 다양한 환경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일으킨다.
정의가 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인간, 환경,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될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관계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인간과 환경 첫 번째, 자연환경이 인간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이 환경을 새로운 모습으로 개발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환경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모습에 해당하는 사례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연환경이 인간 삶에 영향을 준 모습 2가지. 사진을 먼저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방과 방 사이에 만들어 놓은 커다란 마루를 대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개방된 넓은 마루를 만들어 두었어요. 대청? 왜 이렇게 큰 마루를 만들어 놓은 걸까?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뒤로는 산이 있고요, 앞으로는 하천이 흐르는 그런 곳에 마을을 이루며 살았어요. 이러한 모습을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있다. 배산임수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대청, 배산임수 이 2가지가 자연환경이 인간 삶에 영향을 준 모습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왜 자연환경이 인간 삶에 영향을 준 모습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한옥에서 바닥과의 사이에 빈 공간을 두고 나무를 깔아 만든 방과 방 사이에 큰 마루를 대청이라고 합니다. 방과 방 사이에 커다랗게 개방된 공간으로 마루를 두었어요. 여기가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운 여름에 바람이 시원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겠죠.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게 통할 수 있는 대청이라는 큰 마루를 만들어서요. 더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나려고 했던 게 대청이에요. 여름은 덥다 보니까 더운 여름이라는 자연환경이 대청을 만드는 인간 삶에 영향을 주었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산임수 같은 경우는요.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하천이 흐르는 마을의 모습을 가리킨다 그랬죠. 뒤에 있는 산이 추운 겨울바람 막아줄 거고요. 산에 가면 땔감, 그리고 옛날 조상들은 그러니까 나무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 지을 때 필요한 나무와 같은 목재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산에 가서 나물도 뜯다가 식량으로 먹고 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앞에 하천이 흐르게 되면은 물 퍼다가 생활용수, 농사 지을 때 물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산과 하천이라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산과 하천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마을을 이루며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배산임수와 같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째 관계로 넘어갈 거예요. 2번째 관계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이 환경을 새롭게 개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간척지를 만드는 거, 댐을 짓는 거, 이 2가지가 인간이 환경을 새롭게 개발한 모습이에요. 간척지라고 하는 건 생활에 필요한 땅을 만들려고 얕은 바다를 흙으로 메워서 만든 땅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바다였는데요. 인간이 흙으로 메워서 땅으로 만든 거예요. 바다를 땅으로 바꿨네? 개발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땅이 간척지예요. 이렇게 얕은 바다를 흙으로 메워서 땅으로 만드는 사업을 간척사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시피 바다를 땅으로 새로 바꾸었기 때문에 인간이 환경을 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댐은요, 물의 양을 조절하려고 강을 가로막아서 만든 거잖아요. 흘러야 되는 강을 흐르지 못하게 막았어. 흐르는 강과 같은 자연을 흐르지 않고 고이도록 변화시켰죠. 개발한 모습이네요. 구체적인 사진 자료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이 간척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새만금 간척지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안동에 만들어 놓은 댐의 모습입니다. 간척지 댐은 인간이 환경을 개발한 거예요. 개발. 자, 마지막으로는요.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예가 금강 하류에 만들어 놓은 하구뚝이 되겠습니다. 금강에 하구뚝이 만들어지면서 넓은 호수가 생겨서 농업 용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뚝 위로 도로가 만들어져서 강 저편으로 오고 가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게다가 철새들이 올 수 있는 도래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구뚝으로 인해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강물의 속도가 느려져서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구뚝이라는 건 강이 흘러 바다로 가죠.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줄기는 강줄기. 결국엔 널 따라 바다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강 끄트머리에 뚝을 쌓았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뚝을 하구뚝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강물은 흘러서 나가야 되는데 강물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뚝을 쌓은 첫 번째 까닭은요. 강물만 이렇게 흘러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파도 쳐서 강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닷물은 짠물이잖아요. 짠 바닷물이 강물로 흘러 들어오면서 요 강물까지도 짜게 만들어서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바닷물이 강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뚝으로 막았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뚝을 쌓았는데 요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다 보니까 흐르던 강물도 어느 정도 고이게 되었고 거기에 한켠에 호수를 만들기도 해서 만들어진 호수에서 물을 퍼다가 쉽게 쓸 수도 있게 되었고 뚝 위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A에서 B로 오가는 게 훨씬 쉬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한쪽 편에 갈대밭 같은 게 만들어지고 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철새들이 갈대밭을 찾아오고 호수에 머물다 가는 철새 도래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구뚝이라는 건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또 철새 도래지가 만들어지는 식으로 또 다른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고받는 영향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아래 나와 있다시피 강물과 바닷물이 자연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흘러야 되는 강물을 뚝으로 가로막으면서 강물의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염물질이 더 많이 쌓이면서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해서요. 선생님이 사진 자료 2장 또 준비를 했어요. 여기 만들어져 있는 요것이 금강 하구뚝입니다. 한쪽 편에 갈대밭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도 있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요. 가창우리와 같은 철새가 떼지어서 이곳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기도 해요. 새롭게 만들어진 환경이 이 지역 인간 삶에 관광 사업이 발달하는 영향을 주기도 했네요. 이런 식으로 금강 하구뚝은 인간이 환경을 바꾸어 놓은 사례만이 아니라 환경이 인간에게 새로운 영향을 주기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이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모습이야라고 정리해 두어야 돼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인간과 환경의 관계 3가지 모습을 비교해보는 내용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